본 소설은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배경 등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며 창작에 의한 허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끼의 간, 별주부전의 비밀. 시니어를 위한 미스테리 오디오북. 프롤로그 옛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푸른 바다 속 용궁에서 용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용궁의 어이가 진맥을 해보니 용왕의 병을 고치려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폐하,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구해야 합니다. 용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자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라야, 내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데려오너라. 용왕의 명령이다. 자라는 명을 받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바다 위로 올라가 육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산과 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한 마리 토끼를 만났습니다. 토끼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제가 바다 속 용궁에서 왔습니다. 토끼가 고개를 들어 자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용궁이라고요? 그게 뭔가요? 아, 토끼님은 용궁을 모르시는군요. 용궁은 바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금으로 만든 기둥과 은으로 만든 대들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곳이지요. 자라는 용궁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토끼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용왕께서 토끼님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육지의 지혜로운 토끼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토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생 이 산에서만 살았는데 바다 속 용궁이라니 얼마나 신기할까요?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 등에 타시면 됩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자라는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신기한 바다 속 세상에 토끼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드디어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자라의 말대로 금과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각종 물고기들이 신하로 모여 있었고 용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끼님,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용왕이 인사했지만 토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용왕의 얼굴이 창백했고 신하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습니다. 폐하, 토끼를 모셔왔습니다. 자라가 보고하자 용왕이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어이야.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어라. 그 말을 들은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을 꺼낸다니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요. 무슨 소리인가요? 토끼님, 사실 용왕 폐하께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토끼의 간이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토끼는 머리를 빨리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 그렇다면 정말 안 됐군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사실은 제 간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간을 두고 왔다고요? 용왕과 신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저희 토끼들은 간을 평소에는 몸 밖에 두고 다닙니다. 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지요. 토끼는 거짓말을 지어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용왕 폐하를 위해 제 간을 드린다면 기꺼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몸에 간이 없어요. 용왕과 신하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라님이 저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시면 간을 가져와서 용왕 폐하께 바치겠습니다. 용왕은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다. 자라야,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간을 가져오도록 하거라. 자라는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바다 속에서 나오면서 토끼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자라의 등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라님, 기다리세요. 금방 간을 가져올게요. 토끼는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자라가 부르자 멀리서 토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라님, 죄송해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간은 원래 제 몸 속에 있는 거예요. 토끼가 어떻게 간을 몸 밖에 둘 수 있겠어요? 저를 속여서 죽이려고 했으니 저도 꾀를 써서 도망친 거예요. 자라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끼는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라는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용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용왕은 크게 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깊은 산에서 평화롭게 살았답니다.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숨겨진 보물이 있었으니 제 한 장 낯선 방문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명탐정 사무소의 문을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노인은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강민호 탐정님이 계실까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네, 계세요.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갑작스럽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나타났다. 강민호 탐정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추리 전문가로 특히 역사와 관련된 미스터리 사건들을 잘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원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강민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 벽면에는 그동안 해결한 사건들의 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도원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탐정님, 혹시 별주부전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아시나요? 물론이죠. 자라가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갔다가 토끼가 꾀를 써서 도망친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민호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항상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특별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주부전에서 말하는 토끼의 간이 사실은 간이 아니라 루비였다는 것입니다. 루비요? 네. 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붉은 루비 말입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우리 가문이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조상들이 전해주셨어요. 강민호는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보통 허무맹랑한 경우가 많지만 이도원의 진지한 표정과 말투에서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도원이 스마트폰을 꺼내어 강민호에게 보여주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다. 아이 주먹만 한 루비. 깊은 바다에서 발견. 나는 이것을 어딘가에 숨겼다. 찾아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글 아래에는 희미한 지도와 암호문 같은 이미지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문의 보석을 누군가 찾아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올라온 글인가요? 한 달 전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고민하다가 탐정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도는 대충 그린 것 같았지만 어딘가 실제 장소를 모델로 한 것 같기도 했다. 이도원 어르신, 혹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자료나 문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어요. 이도원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족보와 몇 장의 한지에 쓰인 문서들을 꺼냈다. 이것들이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들입니다. 강민호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다행히 그는 한문 해독이 가능했다. 흥미롭네요. 여기 보시면 붉은 간칠 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루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보석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왕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바다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강민호는 점점 이 사건에 흥미를 느꼈다. 역사적 기록과 전래동화, 그리고 현대의 인터넷 글이 묘하게 연결되는 수수께끼였다. 이도원 어르신, 혹시 이 보석이 어떤 경위로 가문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족보에 따르면 제 조상 중에 이도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조선 중기에 중국 사절단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보석을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중국 사절단이요? 네. 당시 조선과 중국 간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석이 바다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강민호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다. 별주부전이라는 민담, 가문에 전해오는 보석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인터넷 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탐정으로서의 직감은 뭔가 더 깊은 진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탐정님, 제가 이 사건을 의뢰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혹시 이 보석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말입니다. 이도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그것이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가문과 오랫동안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다른 가문이 있거든요. 어떤 가문인가요? 정씨 가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저희 조상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가문이에요. 그들도 이 보석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도 클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글의 출처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정님. 이도헌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70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가문의 비밀을 드디어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그런데 탐정님, 혹시 이 일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도헌 어르신께서도 되도록 혼자 행동하지는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상의한 후 이도헌이 사무소를 나섰다. 강민호는 창밖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이도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별주부전의 비밀이라. 정말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 같은데. 강민호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글의 추적을 시작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 이들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2장 가문의 비밀 문서. 다음 날 오전, 강민호는 이도헌의 집을 방문했다.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다. 집 앞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대문 옆에는 이도헌이라고 쓰인 조촐한 문패가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탐정님. 이도헌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 그는 어제보다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실례합니다. 집에서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일부만 가져갔었거든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큰 서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도헌이 차를 우리는 동안 강민호는 서가의 책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역사 관련 서적들이었고 특히 조선시대 자료들이 많았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잠시 후, 이도원이 차와 함께 커다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이것이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자료들을 모두 담은 상자입니다. 상자를 열자 각종 문서들과 족보, 그리고 몇 개의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네요. 네. 대대로 조상들이 보관해 오신 것들이에요. 강민호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두꺼운 족보였다. 조선 전기부터 현재까지의 가계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 이도승 어르신이 바로 그 조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 중종 때 사람이세요. 족보에 따르면 이도승은 성균관에서 공부한 후 한성부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사역원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했다고 되어 있었다. 사역원이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할 수 있어서 중요한 외교 업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강민호는 다음으로 오래된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도승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였다. 이것은 이도승 어르신의 친필인가요? 네. 그분이 직접 쓰신 기록들이에요. 강민호가 한문을 해독해가며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보면 명나라 사절과의 회담에서 붉은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것이 바로 그 루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바닷길에서 도적을 만나 보석을 잃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필 바다에서 잃어버렸을까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나갔다. 그러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 자라선이라는 배 이름이 나와요. 자라선이요. 네. 그리고 토끼라는 이름의 사람도 언급되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별주부전의 자라와 토끼가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혹시 별주부전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민감한 사건들을 우화로 만들어 후세에 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강민호는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 다른 문서들을 뒤져보았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이것은 누가 쓴 편지인가요? 편지는 이도승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것은 당시 이도승과 함께 일했던 정광서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정광서. 혹시 어제 말씀하신 정씨 가문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광서는 정씨 가문의 조상이에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여기에 보면 붉은 보석을 바다에 숨겼다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중에 찾아갈 계획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강민호는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보석을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보석을 숨긴 사건이었던 것이다. 탐정님, 그럼 정씨 가문도 이 보석의 위치를 알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도 정씨 가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도헌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럼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들이 먼저 보석을 찾아간 건 아닐까요? 아직 모릅니다. 인터넷 글을 보면 어딘가에 숨겼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정리하며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다. 이것은 뭔가요? 그것은 조상이 그린 지도예요. 어디를 그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도는 한지의 먹으로 그려져 있었고 여러 개의 섬과 바다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섬에는 작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 표시가 있는 곳이 보석을 숨긴 장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하지만 이 지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강민호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섬들의 모양과 배치를 보니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이것이 전라남도 연안 지역이 아닐까요? 전라남도요? 네. 이 섬들의 배치가 다도해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도헌이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상이 그쪽 지역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자료들도 더 살펴볼까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청동 거울, 작은 도장, 그리고 특이한 모양의 열쇠 등이었다. 이 열쇠는 무엇에 쓰는 건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긴 한데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는. 강민호가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용문이라고 새겨져 있네요. 용문이요. 용의 문이라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용문사 같은 절 이름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러던 중 이도헌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아, 탐정님,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희 조상 이도승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었어요. 어떤 유언인가요? 이도헌이 족보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이도승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었다. 붉은 간은 자라가 지키고 있다. 토끼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찾을 수 있으리라. 흥미롭네요. 역시 별주부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용문을 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강민호는 앞서 발견한 열쇠를 다시 보았다. 용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열쇠. 이 열쇠가 그 용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하지만 용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강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에 대한 알림이었다. 이상하네요. 무엇이요? 어제 보신 그 인터넷 글이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다고요? 강민호가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글이 사라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글을 보았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이도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위험한 건 아닐까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강민호는 가져온 노트북을 열어서 삭제된 글의 흔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제가 어제 스크린샷을 찍어두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장된 이미지를 다시 보니 지도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이 지도를 이도승 어르신이 그린 지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지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일치합니다. 이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은 분명히 이도승 어르신의 기록을 알고 있어요. 그럼 정말 정씨 가문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문도 보세요. 인터넷 글에 첨부된 암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자와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이것은 좌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좌표요? 네. 위도와 경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강민호가 암호를 해독해보니 전라남도 연안의 한 작은 섬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이군요. 신안군의 한 무인도입니다. 정말요? 그럼 그곳에 보석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도헌이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탐정님, 그곳에 가보면 안 될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70평생 이 비밀을 품고 살았는데 이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강민호는 이도헌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평생을 가문의 비밀과 함께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준비를 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계획을 알려둬야 합니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고맙습니다. 탐정님. 이도헌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을 함께 풀어갈 동반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다. 두 사람은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집 밖에서 누군가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3장 인터넷의 단서.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일찍 사무소에 나와서 삭제된 인터넷 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컴퓨터 전문가인 후배의 도움을 받아 글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추적해보기로 했다. 형, 이 글은 완전히 삭제되어서 복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IP, 주소나 다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의 추적 끝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형, 이 글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글을 올린 시각과 삭제한 시각이 거의 동시에요. 동시에? 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잠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것 같아요. 강민호는 이 정보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글을 올린 사람이 특정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일까? 혹시 같은 IP에서 다른 글들도 올라왔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달 전부터 같은 IP에서 여러 번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흔적이 있어요. 무슨 내용들인가요? 대부분 보물찾기나 역사 관련 내용들이에요. 마치 누군가를 유인하려는 것 같은데. 강민호는 점점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이도헌이었다. 탐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집에 낯선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주셨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집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고 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도서관에 와 있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강민호는 서둘러 이도헌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이도헌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도헌은 창백한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웃분 말로는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 2명이었대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제 집 문을 계속 두드렸다고 해요. 혹시 무엇을 찾는 것 같았나요?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살펴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강민호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이도헌의 집에서 대화한 내용이 누군가에게 들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어르신, 오늘은 제 사무소에서 머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료를 노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이도헌의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집 주변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빨리 필요한 것들만 챙기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창문 근처에 흙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대문 자물쇠에는 뭔가로 건드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시도했네요. 정말요? 그럼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 이도헌은 서둘러 중요한 자료들과 옷까지 몇 벌을 챙겼다. 특히 어제 보았던 나무 상자는 반드시 가져가야 했다. 탐정님, 이것도 가져가야 할까요? 이도헌이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를 가리켰다. 액자 안에는 이도승의 초상화가 들어 있었다. 그것도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뭔가 떨어졌네요. 액자 뒤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종이를 펼쳐보니 또 다른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어제 본 지도와 다르네요. 정말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용문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도헌의 눈이 커졌다. 용문, 어제 열쇠에 새겨진 글자와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 지도가 진짜 보물 지도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강민호의 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에 도착한 후 새로 발견한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지도는 훨씬 정확해요. 섬의 모양과 주변 지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용문 석굴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석굴이요? 네. 바위로 만들어진 동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구에 자물쇠가 있을 수 있어요. 강민호는 이도헌이 가져온 열쇠를 다시 꺼냈다. 이 열쇠가 그 석굴을 여는 열쇠일 거예요. 정말 신기하네요. 몇백 년 전 조상이 이렇게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니. 조선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물건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때 강민호의 컴퓨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온 것이었다.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네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토끼는 재빠르지만 자라는 끈질기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고이기도 하고요. 강민호는 이 글의 IP 주소를 확인해 보았다. 역시 부산에서 올라온 글이었다. 같은 사람이 올린 것 같네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도헌이 불안해하자 강민호가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도 중요한 단서를 찾았으니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지도는 그들이 모를 거예요. 이것은 이도헌 어르신 집에만 있던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섬으로 가볼 준비를 해야겠어요. 강민호는 컴퓨터로 그 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진안군 소속의 무인도네요. 이름은 용문도입니다. 용문도, 정말 딱 맞네요. 그런데 이 섬에 가려면 어선을 빌려야 할 것 같아요. 전기 교통편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어선을 빌려서라도 가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준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소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강민호는 자세히 관찰했지만 차는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혹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강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이도헌에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사무소의 소파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과연 내일 그들이 찾아갈 용문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은 누구일까? 새벽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제4장 첫 번째 추적. 다음 날 새벽 5시, 강민호와 이도헌은 전라남도 목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감 때문에 잠을 설쳤던 터라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탐정님, 정말 그 섬에 보물이 있을까요?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도헌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호는 가방에서 어제 발견한 지도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지도에 표시된 용문석굴의 위치가 섬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죠.
무리하지는 말고요. 목포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항구로 향했다. 미리 연락해둔 어선 선장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강 탐정님이신가요? 60대 중반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선장이 다가왔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 특유의 건강한 피부색이었다. 네, 맞습니다. 김 선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용문도까지 가신다고 하던데 그곳은 무인도라서 별로 볼 게 없을 텐데요. 연구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강민호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시죠. 어선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다. 김 선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배로 용문도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바다로 나가면서 이도원은 처음으로 배를 타본다며 신기해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인생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이죠. 강민호는 망원경으로 주변 바다를 살펴보았다. 다른 배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저기 보이는 섬이 용문도입니다. 김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지만 울창한 숲으로 덮인 섬이 보였다.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무인도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절터도 있고요. 절터요? 강민호와 이도원이 동시에 반응했다. 네. 섬 가운데쯤에 오래된 절터가 있어요. 지금은 건물은 없고 석탑이나 기단석 정도만 남아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별주부전의 배경이 될 만한 절이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다. 혹시 그 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옛날 어른들 말로는 용왕사라고 불렸다고 하던데요. 용왕사. 이도원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별주부전의 용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김 선장이 말했다. 어디서 내려드릴까요? 작은 포구가 하나 있긴 한데 지도상으로는 북쪽 해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민호가 지도를 보여주자 김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쪽이군요. 바위가 많아서 배를 대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섬의 북쪽 해안에 도착하자 정말로 큰 바위들이 해안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위들 사이에 동굴 같은 입구가 보였다. 저것이 용문석굴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다. 김 선장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다. 조심하세요. 바위가 미끄러우니까요. 바위 해안을 따라 걸어가니 정말로 석굴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는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강민호가 손전등을 켜고 석굴 안을 비춰보니 안쪽으로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들어가 볼까요?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두 사람은 석굴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는 생각보다 깊었고 벽면에는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보였다. 이것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같네요. 조선시대에 이런 석굴을 만들 기술이 있었나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을 숨겨야 할 때는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곤 했어요. 통로를 따라 10여 미터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공간의 한쪽 벽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와, 정말 벽화가 있네요. 손전등으로 벽화를 비춰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벽화에는 자라와 토끼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별주부전 그 자체네요. 벽화의 첫 번째 장면에는 용왕이 병에 걸려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두 번째 장면에는 자라가 육지로 향하는 모습, 세 번째 장면에는 토끼와 자라가 만나는 장면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이도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토끼가 붉은 보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정말로 간 모양이 아니라 루비 같은 형태였다. 역시 토끼의 간은 루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강민호가 벽화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일반적인 별주부전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토끼가 보석을 용왕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요? 그럼 실제로는 보석을 바쳤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또 여기를 보세요. 벽화의 끝부분에는 토끼가 다시 보석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었다. 바쳤다가 다시 가져간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아마도 어떤 이유로 보석을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석굴 안을 탐색했다. 벽화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 글자가 있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보니 한문으로 쓰인 글이었다. 용문을 열면 진실이 드러나리라. 이것은 이도승 어르신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네요. 그럼 정말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뜻인가요? 강민호는 석굴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벽면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이 다른 곳과 다르네요. 벽의 한 부분에 직사각형 모양의 홈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홈 가운데에는 열쇠 구멍 같은 것이 있었다. 혹시 이것이 이도원이 서둘러 가방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열쇠를 꺼냈다. 한번 맞춰볼까요? 조심스럽게 열쇠를 구멍에 넣어보니 딱 맞았다. 그리고 열쇠를 돌리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렸다. 열렸어요.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이도원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70평생 품고 살았던 가문의 비밀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열어볼까요?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정말로 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루비가 들어 있었다. 와, 정말 있었구나. 루비는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루비 밑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이것은 뭐죠? 종이를 펼쳐보니 이도승의 친필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다. 후손들에게. 이 보석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숨겨둔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가 올 것이니 그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라. 조상의 메시지네요. 이도원이 종이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탐정님,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보석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해요. 강민호가 루비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는 순간 석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와요? 두 사람은 긴장했다. 혹시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일까? 여기 누구 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빨리 찾아보자.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강민호는 이도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침입자들도 손전등을 켜고 석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 누군가 온 흔적이 있어. 그럼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빨리 찾자. 강민호는 이도원을 숨겨진 공간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다행히 벽화 뒤쪽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침입자들의 손전등 빛이 석굴 안을 훑고 지나갔다. 그들은 벽화를 발견하고 흥미로워했다. 여기 별주부전 그림이 있네. 그럼 이곳이 맞는 거야.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침입자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열쇠가 없어서 숨겨진 공간을 열 수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에 있을 텐데. 다른 곳도 찾아보자. 다행히 침입자들은 숨겨진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석굴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하죠? 이도원이 속삭였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석굴 입구 쪽으로 나가보았다. 다행히 침입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루비가 든 상자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석굴을 빠져나왔다. 김 선장이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다. 빨리 포구로 가야겠어요. 하지만 포구에 도착해 보니 김 선장의 배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 배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었다. 저들이 아까 석굴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김 선장님을 어떻게 한 건가요? 강민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았다. 섬의 다른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 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해안가의 바위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침입자들이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분명히 이 섬에 있을 거야. 배도 한 척밖에 없었고 빨리 찾아서 끝내자. 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해경에 신고하려 했지만 섬에서는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죠? 일단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야겠어요. 하지만 섬은 그리 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될 위험이 높아졌다. 그때 멀리서 배소리가 들렸다. 다른 배가 오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이 김 선장님 배일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배가 가까워지자 정말로 김 선장의 어선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섬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선장님.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아, 거기 계셨군요. 무슨 일인지 다른 배가 먼저 와 있어서. 지금 위험해요. 빨리 태워주세요. 김 선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재빨리 배를 해안 가까이 댔다. 강민호와 이도원은 서둘러 배에 올라탔다. 빨리 가주세요.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침입자들이 해안가로 뛰어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것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원이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70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의 시작이기도 했다. 탐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겠어요. 배는 목포항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것은 모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4~5장 어두운 그림자. 목포에 도착한 강민호와 이도원은 서둘러 호텔에 투숙했다. 일단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탐정님, 정말 무서웠어요. 이도원은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강민호는 호텔방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루비가 들어있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신기해요. 몇백 년 전 조상이 숨겨둔 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니.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일로 봐서는 우리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강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어르신, 혹시 오늘 우리를 따라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어제 어르신 집에 나타난 사람들과 같은 그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도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희가 계속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안전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해요. 그때 강민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호 탐정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오늘 용문도에서 뵈었던 사람입니다. 강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화요?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있어요. 강민호는 이도원을 바라보았다.
이도원은 전화 내용을 알아듣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누구였어요? 오늘 우리를 쫓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탐정님 전화번호를 알았을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호는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 혹시 정씨 가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가문도 우리와 비슷하게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도 조선시대에 잃어버린 보물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쫓았던 사람들이 정씨, 가문 후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보석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강민호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혹시 그들이 생각하는 보석과 우리가 찾은 보석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것이요? 네. 원래 하나였던 보석이 어떤 이유로 나뉘어졌거나 아니면 둘 다 같은 보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도원은 상자 안의 루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을 두고 몇백 년 동안 다투어 왔다니. 보석의 가치보다는 가문의 명예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 호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호는 즉시 문으로 다가가 밖을 확인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다른 방으로 향했다. 투숙객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았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네요. 당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강민호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르신, 내일 서울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어떻게 하죠?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어요. 은행 금고나 경찰서 같은 곳 말이에요. 경찰서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공적인 기관에서 보관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70평생 꿈꿔왔던 보석을 찾았지만 이제 그것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어르신의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교대로 잠을 자기로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제가 먼저 지킬게요. 이도원이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탐정님도 피곤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익숙해요. 강민호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지켜보았다. 호텔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수상한 것은 없어 보였다. 새벽 2시쯤 주차장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강민호는 즉시 주의 깊게 관찰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호텔 건물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들이 우리를 찾는 사람들일까? 강민호는 이도원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다행히 그들은 호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일단 오늘 밤은 안전한 것 같군. 새벽 5시에 이도원이 깨어났다. 탐정님, 밤새 수고 많으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제 제가 좀 쉬겠습니다. 강민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다. 언제든 깨어날 수 있도록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전 8시, 두 사람은 서둘러 체크아웃을 하고 목포역으로 향했다.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서였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건가요? 서울에 도착하면 훨씬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강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제6장 가문의 기억.
서울에 도착한 강민호와 이도원은 먼저 종로경찰서를 찾았다. 루비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담당 경찰관이 루비를 보며 놀라워했다. 일단 증거품 보관소에 임시로 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떤 절차인가요? 문화재 감정을 받아야 하고 소유권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강민호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두 사람은 이도헌의 집으로 향했다. 집 주변을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수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 안전한 것 같네요. 집 안으로 들어간 이도헌은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탐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씨 가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강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정씨 가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혹시 정광서라는 분의 후손들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부산 쪽에 살고 있다고 하던데. 부산이요? 그럼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강민호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족보 사이트와 역사 자료들을 뒤져보았다. 찾았습니다. 정광서의 후손 중에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어요. 정민철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역사 연구자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정민철의 프로필을 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조선시대사를 전공한 학자였다. 이 사람이 인터넷 글을 올린 장본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때 이도헌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다. 아, 탐정님, 제가 깜빡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인데 정씨 가문과 우리 가문이 원래는 친구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 사이였다고요? 네. 이도승과 정광서가 같이 사역원에서 일하면서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강민호는 흥미로워했다. 그럼 왜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루비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이도헌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다. 당시 명나라에서 온 사절단이 조선에 루비를 선물로 줬는데 그것을 누가 보관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아, 그래서 결국 바다에 숨기게 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의 가문에서 보관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중립적인 장소에 숨기기로 한 거죠. 그럼 원래는 공동 소유였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두 가문이 번갈아가며 보관하기로 약속했었다고 해요. 강민호는 이 새로운 정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렇다면 정씨 가문도 그 루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 셈이죠. 하지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우리를 쫓아온 건군요. 이도헌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탐정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제대로 안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줄 모르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결 방법이요? 네. 만약 정말로 두 가문의 공동 소유라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제 전화했던 그 번호였다. 또 그 사람이네요. 받아보세요. 강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호 탐정님, 어제 약속한 대로 연락드립니다. 네. 혹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강민호는 이도헌을 바라보았다. 이도헌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만날까요? 중립적인 장소가 좋겠네요. 서울역 대합실은 어떨까요? 언제요? 오늘 오후 3시는 어떠세요? 강민호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오전 11시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서로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강민호는 이도헌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말 만나도 될까요? 대화를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역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희 가문의 일이니까 제가 직접 나서야 해요. 강민호는 이도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후 2시 30분, 두 사람은 서울역에 도착했다. 대합실은 평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저기 약속 장소네요. 약속한 장소는 대합실 중앙의 의자였다. 강민호와 이도헌이 먼저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직 오지 않았네요. 조금 일찍 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죠. 정시 3시가 되자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남자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강민호 탐정님이신가요? 나이가 많은 남자가 다가와서 인사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민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조카 정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이도헌 어르신입니다. 아, 이도헌 어르신. 정민철이 이도헌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요.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시작했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정민철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네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 저희도 몇 년 동안 그 루비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이도헌이 말했다. 그 루비는 저희 가문의 것입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현수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잠깐. 강민호가 두 사람을 말렸다. 서로 주장만 하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정민철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들이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기록들입니다. 서류를 보니 이도헌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도 이도승과 정광서가 함께 일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 그리고 루비를 공동으로 보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도헌이 놀랐다. 정말요. 저희 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두 가문 모두 그 루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네요. 강민호가 정리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찾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정현수가 말했다. 저희가 먼저 그 섬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루비를 찾아낸 것은 저희예요. 이도헌도 지지 않았다. 어르신들. 강민호가 다시 중재에 나섰다. 이렇게 다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방법이요? 예를 들어, 루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박물관에 기증한다든지. 박물관에요? 네. 그러면 두 가문 모두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루비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어요. 정민철과 이도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정민철이 먼저 반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도헌도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은 평화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두 가문의 갈등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정민철님, 혹시 인터넷에 암호문을 올린 분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 해서 올려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도헌 어르신을 찾고 계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두 가문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도헌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연락드릴 걸 그랬네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강민호는 이 광경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때로는 갈등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까요? 네 사람의 건설적인 대화가 계속되었다. 제7장 바닷속 단서.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목포로 향했다. 이번에는 함께 용문도를 제대로 조사해보기로 한 것이다. 루비 외에도 다른 유물이나 기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민철의 제안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전문 장비도 가져왔어요. 정현수가 큰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해양고 과학을 전공한 덕분에 수중 조사 경험이 있었다. 정말 바닷속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이도헌이 걱정스러워했다. 어르신은 육지에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조사해 올게요. 강민호가 안심시켰다. 이번에는 더 큰 배를 빌렸다. 수중 조사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배였다. 용문도 주변 바다는 그리 깊지 않아요. 10m 정도 될 거예요. 선장의 설명을 들으며 배는 용문도로 향했다. 저번에 왔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네요. 이도헌이 말했다. 이번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온 것이라 마음이 한결 편했다. 용문도에 도착한 후 일행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강민호와 이도헌은 육지에서 석굴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정민철과 정현수는 수중 조사를 하기로 했다. 혹시 위험하면 바로 올라오세요. 걱정 마세요. 안전장비는 완벽해요. 정현수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들어갔다. 정민철은 배에서 안전요원 역할을 했다. 한편 강민호와 이도헌은 석굴을 다시 탐색했다. 저번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석굴 안의 벽화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보였다. 여기 토끼가 들고 있는 것이 루비만이 아니네요. 벽화 한쪽 구석에는 토끼가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상자요? 우리가 찾은 그 나무 상자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상자는 더 작아 보이는데. 강민호가 손전등으로 벽화를 더 자세히 비춰보니 토끼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바다의 비밀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 뭔가 더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때 바깥에서 정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탐정님, 이도헌 어르신, 빨리 나와 보세요. 두 사람이 서둘러 석굴 밖으로 나가니 정현수가 바다에서 올라와 있었다. 뭔가 찾으셨나요? 네,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현수가 들고 온 것은 녹슨 금속 상자였다. 이것이 바닷속에 있었다고요? 네. 석굴 바로 아래 바다 밑에 묻혀 있었어요. 상자는 완전히 녹슬어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다. 열어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바닷물에 오래 있어서 약해져 있을 거예요. 정민철이 작은 도구를 이용해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옛날 동전인가요? 상자 안에는 조선시대 동전 여러 개와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비단 주머니 안에 뭔가 있어요.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바닷물에 젖어서 글씨를 읽기 어려웠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강민호가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민철이 제안했다. 그럼 이것도 루비와 함께 맡겨야겠네요. 그때 정현수가 또 다른 발견을 알렸다. 그런데 바다 밑에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돌로 만든 것 같은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가져올 수 있나요? 너무 커서 사진만 찍어 왔어요. 정현수가 수중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바다 밑에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한문이 새겨져 있었다. 이 글자, 읽을 수 있나요? 정민철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진실이 드러나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도헌이 의문스러워했다.
혹시 두 가문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강민호가 추측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도승과 정광서가 갈등을 겪다가 결국 화해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군요. 이도원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행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을까 해서 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러다가 섬 중앙에 있는 절터를 발견했다. 여기가 김 선장님이 말씀하신 용왕사 터군요. 절터에는 정말로 석탑과 기단석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석탑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에도 뭔가 적혀 있네요. 용왕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고 토끼의 지혜는 하늘처럼 높다. 정민철이 해석했다. 정말 별주부전과 관련된 곳이었군요. 그런데 이 절이 언제 지어졌을까요? 석탑의 양식으로 보면 조선 중기쯤으로 보이는데 정연수가 전공 지식을 발휘했다. 그럼 이도승과 정광서가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하네요. 혹시 이분들이 이 절을 지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비를 숨기면서 동시에 절도 지어서 그 의미를 후세에 전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내 사람은 이 새로운 발견에 감탄했다. 단순히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강민호가 정리했다. 이도승과 정광서는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화해하고 함께 이 섬에 절을 지어서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던 거군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갈등보다는 화해를 택하라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도원과 정민철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는 것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일행은 배에 올라 목포로 돌아갔다. 오늘의 발견은 단순한 보물 찾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강민호가 말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갈등보다는 화해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몇백 년 전 이도승과 정광서가 바라봤을 석양과 똑같을 것 같았다. 제8장 추리와 반전.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발견한 유물들을 전문가에게 감정받고 복원 작업을 의뢰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귀중한 자료들이네요. 박물관의 김학예사가 루비와 바다에서 건져낸 상자를 보며 감탄했다. 특히 이 루비는 명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젖은 종이도 복원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최신 기술로 복원하면 글씨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다. 종이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사람이 모두 박물관을 찾아가 결과를 확인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김학예사가 복원된 문서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도승과 정광서가 함께 쓴 맹세문인 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한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하늘에 맹세한다. 비록 잠시 갈등이 있었으나 우정은 영원하다. 이 붉은 보석은 우리의 우정을 상징한다. 후손들이여, 갈등보다는 화해를 택하라.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도원이 눈시울을 붉혔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니.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김학예사가 문서의 뒷면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보석과 함께 또 다른 비밀을 숨겨둔다. 진정한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비밀이요? 강민호가 의문스러워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문서 한쪽에는 별주부전의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여기서는 자라와 토끼가 친구로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용왕도 화난 모습이 아니라 웃는 모습이에요. 정민철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혹시 이것이
진짜 별주부전의 결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갈등 부분만 강조된 것이고 실제로는 화해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때 김 학예사가 또 다른 발견을 알렸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현재 위치도 표시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요? 네. 서울의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지도를 보니 종로구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곳은 탑골공원 근처네요. 강민호가 확인했다. 혹시 그곳에 또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한양 곳곳에 비밀 창고들이 있었거든요. 네 사람은 박물관을 나와 바로 탑골공원으로 향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지도상으로는 공원 안의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조선시대 지도와 현재 지도를 비교해 봐야겠어요. 정현수가 스마트폰으로 옛 지도들을 검색했다. 찾았어요. 현재 위치로는 공원 뒤쪽 골목이에요. 골목으로 가보니 오래된 한옥 몇 채가 남아 있었다. 이 중에 어느 집일까요? 이 문서에 따르면 우물이 있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물이요? 네 사람이 골목을 살펴보니 정말로 한 집 마당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저 집인 것 같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일단 집주인께 양해를 구해보죠. 강민호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80대 노인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역사 연구요? 네. 조선시대 유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집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상황을 설명하자 할아버지가 흥미로워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저희 집은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집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우물도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혹시 우물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글쎄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우물 밑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하시던데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우물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요즘에는 수돗물을 쓰니까 우물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우물을 살펴보니 깊이가 상당했다. 하지만 현재는 물이 거의 말라 있는 상태였다. 혹시 밑에 내려가 볼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가 걱정했다. 안전장비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정현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바다 잠수 경험이 있어서 우물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았다. 몇 시간 후 정현수는 안전장비를 갖추고 우물 밑으로 내려갔다. 어떤가요? 위에서 강민호가 물었다. 정말 뭔가 있어요. 우물 벽면에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상자가 들어 있어요. 조심해서 가져오세요. 잠시 후 정현수가 올라왔다. 손에는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것도 조선시대 것 같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별주부전의 원본인 것 같아요. 한지에 적힌 글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여기서는 자라와 토끼가 서로 도와서 용왕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네요. 정민철이 해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별주부전은 잘못 전해진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 부분만 강조되어서 전해진 것 같네요. 이도원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조상들은 처음부터 화해와 협력의 이야기를 만들어주셨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자에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상자 밑에는 작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화해했다. 진정한 보물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 이야기가 후세에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네요.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상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강민호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두 가문의 후손이라면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아있다. 마지막 시험이요? 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라.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아마도 루비를 두고 다투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도원이 먼저 말했다. 저는 루비를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정민철 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물론입니다. 우리 두 가문의 이름으로 함께 기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상들의 마지막 시험도 통과한 셈이네요. 강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갑자기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인데요? 모든 사람이 우물을 들여다보았다. 혹시 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현수가 다시 내려가 보겠다고 했다. 아니에요. 위험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음악 소리 같았다. 이상하네요. 마치 오르골 소리 같은데. 혹시 우물 밑에 장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우물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었나요? 충분히 가능했어요. 당시 기술자들의 솜씨는 정말 뛰어났거든요. 음악이 잠시 후 멈췄다. 그리고 우물 위로 작은 종이 하나가 떠올라왔다. 또 메시지인가요? 종이를 펼쳐보니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축하한다. 너희는 조상들의 진정한 뜻을 이해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화해의 가치를 깨닫게 하라. 정말 신기해요. 마치 조상들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도헌이 경이로워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네요. 강민호가 정리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민철이 말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그렇게 해서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두 가문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다. 이 집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할아버지 댁 덕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네 사람은 할아버지께 깊이 감사를 표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쁨이 차올랐다. 갈등보다는 화해가, 경쟁보다는 협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한 하루였다. 제9장 마지막 대결. 며칠 후, 네 사람이 박물관에서 기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잠깐만요. 박물관 로비에 낯선 남자 3명이 나타났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누구세요? 강민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저희는 문화재 회수 전문업체에서 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그 루비는 저희 의뢰인의 소유라는 증거가 있어서 왔습니다. 의뢰인이요? 네.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해외 거주 한국인입니다. 이도헌과 정민철이 당황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요? 네. 그분은 이 루비가 원래 자신의 조상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류를 보던 강민호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이 서류. 위조된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종이의 재질이나 잉크의 색깔이 조선시대 것과 맞지 않아요. 그때 박물관에 김 학예사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학예사도 서류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분명히 위조품입니다. 조선시대 문서의 특징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죠? 정현수가 의심스러워했다.
그때 갑자기 세 남자 중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재빨리 손을 가방에 넣더니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해요. 강민호가 소리치며 모든 사람을 보호했다. 경비원. 박물관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상황은 금세 정리되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경찰이 도착해서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적인 문화재 밀매 조직의 일원들입니다. 문화재 밀매요? 네. 최근 들어 한국의 고가 문화재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루비를 훔치려고 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빼앗으려 한 것 같네요. 이도원이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가 정말 위험했던 건가요? 다행히 박물관이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경찰이 안심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조직들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강민호는 이 사건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루비를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네요. 맞아요.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정민철도 동의했다. 기증 절차를 마친 후 네 사람은 박물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이도원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문의 보물을 찾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죠. 강민호가 미소를 지었다. 두 가문이 화해했고 역사의 진실도 밝혀졌고 문화재도 안전하게 보존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현수가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그때 박물관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분이 기증해 주신 유물들로 특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김 학예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정말요? 네. 별주부전의 진실 갈등에서 화해로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부터 전시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전시될 거예요. 현대의 두 가문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말이에요. 이도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0평생 꿈꿔왔던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다니.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강민호가 말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해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거고요. 정민철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몇 주 후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별주부전의 진실과 두 가문의 화해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 우리도 이런 지혜를 배워야겠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이도헌과 정민철이 함께 축사를 했다. 저희 조상들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루비가 아니라 화해의 정신이었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민호는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탐정으로서 사건을 해결한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도운 것이었다. 탐정님, 정말 고마워요. 이도헌이 다가와서 감사를 표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현수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다른 갈등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도헌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별주부전의 비밀은 완전히 풀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문 사이의 화해였고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였다. 제10장 전설의 귀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용문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정말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도 될까요? 이도원이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물론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허가해 주었어요. 강민호가 확인해 주었다. 이도승과 정광서를 기리는 화해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용문도에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별주부전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여기 석굴도 복원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정민철이 설명했다. 벽화를 더 잘 보존하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섬 한가운데 절터에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기념비는 갈등을 화해로 바꾼 두 친구를 기리는 것입니다. 시장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현대의 두 가문이 보여준 아름다운 화해 정신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도승과 정광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갈등보다는 화해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한 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조용히 절터에 남아 있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이도원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철도 동감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끌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이 해안가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것 좀 보세요. 바다에서 큰 자라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토끼 한 마리가 해안가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 정말 별주부전의 주인공들 같네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정말 신기해요. 자라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토끼도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치 인사하고 간 것 같네요. 조상들과 별주부전의 주인공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면서 네 사람은 배에 올라 육지로 돌아갔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민호가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어떤 일들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네 명의 우정을 계속 이어가는 일도요. 정현수가 덧붙였다.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그 모습이 마치 루비처럼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네요. 루비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도원이 말했다. 물질적인 보물보다 마음의 보물이 더 값진 거죠. 몇 주 후, 네 사람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토끼의 간, 별주부전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다. 갈등을 겪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별주부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출간 기념회에서 이도원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갈등보다는 화해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그래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요? 우리의 우정이요. 모든 사람이 웃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좋은 일들을 함께해요. 물론이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강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갈등을 화해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도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조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제 별주부전은 더 이상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자라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산속에서는 토끼가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친구였다. 별주부전의 진실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해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용문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별주부전의 성지가 된 이곳은 이제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유명해졌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에서 토끼와 자라가 친구가 되었나요? 한 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었다. 그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별주부전의 진실을 들려주고 있었다. 섬의 기념관에는 이도원과 정민철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화해의 전도사라고 불리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도헌의 강연 내용이었다. 강민호는 이제 화해 전문 탐정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갈등을 겪는 가족이나 단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정현수는 해양문화재 전문가가 되어 바다 속에 숨겨진 우리의 역사를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매년 이맘때 네 사람은 용문도를 찾아와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그때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민철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이도헌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만약 탐정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기념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사진도 기념관에 전시하면 좋겠네요. 정현수가 제안했다. 1년 후에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목포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올해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까요?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화해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이도헌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갈등보다는 화해를 택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그럼 어린이용 별주부전 책도 만들어야겠네요. 정민철이 아이디어를 보탰다. 그림책으로 만들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계획들이네요. 강민호가 기뻐했다.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네 사람은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정현수가 상상력을 발휘했다.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찾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도헌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찾을 거예요. 그리고 찾은 것은 함께 나누고요. 정민철이 덧붙였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강민호가 마무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이도헌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몇 달 후, 정말로 어린이용 별주부전 그림책이 출간되었다. 토끼와 자라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책은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에 배포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읽으며 화해의 가치를 배웠다. 선생님, 저도 토끼와 자라처럼 친구와 화해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말했다. 그럼 먼저 사과부터 해보렴. 네. 아이는 친구에게 달려가 사과했고 두 아이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별주부전의 새로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용문도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들은 기념비 앞에서 조용히 기도한다. 제발 우리도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갈등보다는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기도를 하늘로 전해간다. 별주부전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화해와 평화의 이야기인 것이다. 어디선가 토끼가 뛰어다니고 바다에서는 자라가 헤엄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적이 아니라 친구다. 그리고 그 우정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